네,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학교 교육 현장이 원격 수업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았습니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상황을 우리 교육 환경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을 돌아볼 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나뉘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을 책으로 엮으신 분이 계신데요. 이범 교육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 영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곳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영국의 학교 수업 교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인데요. 아, 예. 어저께 영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무려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가 한 20, 30배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 그 정도니까 당연히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겠냐 싶으실 텐데 예. 휴교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 확진자가 그렇게도 많은데요? 예. 예. 지난 봄에 1차 셧다운 했을 때는 학교도 휴교를 했고 예. 그랬는데 가을에 11월 초부터 2차 셧다운을 했을 때는 초중고등학교가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 정상 운영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증세가 어린 학생일수록 약하고 예. 또 감염률도 낮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봄에 1차 셧다운 때 원격 수업을 시도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는 원격 수업다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워낙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서 그렇지 예. 다른 나라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사립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활발히 하고 했습니다만 공립학교는 제대로 원격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가을에 2차 록다운, 2차 셧다운 때는 영국 정부에서 아예 원격 수업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상 수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특별한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 교육 현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원격 교육을 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원격 교육을 시도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예.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예. 인터넷만이 아니라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서 TV로 송출을 하거나 아니면 겨우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숙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이 정도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예. 한국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보급률도 높고 이런 기반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격 교육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낸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온라인 수업이 주요 수업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 수업의 보조 정도로 인식이 되어 왔었잖아요. 예. 예.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가 사실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오감을 사용하고 또 교사와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에 비하면 예. 온라인 교육은 아무래도 그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 교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예. 기왕이면 이미 녹화된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미리 녹화된 동영상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예. 수업 방법도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예. 특히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아이 옆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좀 적은데 예. 부모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맞벌이 집안에서 아이가 혼자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그만큼 그래도 좀 긴장하고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온라인 중에서도 되도록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을 높여야 하고 예. 그 아울러 좀 적절한 숙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예. 최근에 교육계에서 숙제를 좀 등한히 하거나 심지어 배관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숙제를 충실하게 내주고 관리하는 이런 그 보조적인 방법이 매우 기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숙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보다는 쌍방향 소통의 그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온라인 수업 교육 격차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예. 사립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립초등학교는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추첨으로 입학이 결정되는데,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 20년 모두 경쟁률이 2대1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 갑자기, 그러니까 2021년 입학생 경쟁이 6대1로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예. 공립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이미 녹화된 영상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립초등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굉장히 활발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본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 또 만족도에 있어서 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예. 이게 그만큼 사립초 인기가 이제 높아진 그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격차는 어느 정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시간 쌍방향 비율을 높이고 숙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좀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학력 양극화 현상은 온라인 수업 이전부터도 좀 문제가 돼 왔었잖아요. 혁신학교나 네네. 자유학년제 같은 제도가 원인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번에 책을 내면서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요. 예. 제가 이번에 낸 그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는 책에서 예를 들면 혁신학교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된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아주 실증적으로 다 모든 근거를 동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그 전에 비해서 학력이 낮아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예. 실제 모든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학력은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낮아진다는 괴담이 생겼냐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역이 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좀 학력이 좀 낮을 만한 여건의 지역에 혁신학교를 많이 배치하다 보니 혁신학교가 좀 학력이 낮다 이런 인상이 생긴 것이지 혁신학교 지정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 후에 더 학력이 낮아진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실증 근거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또 재미있는 예로 예를 들면 뭐 일반고가 황폐화된 것이 특목고 자사고 때문이다.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실증 근거를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고, 뭐 영재학교, 외고 이런 자사고 이런 이른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의 정원이 한 중학교 졸업생의 5%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고등학교 한 학급당 한두 명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면 한 학급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한두 명이 없어졌다고 해서 일반고가 갑자기 황폐화되느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예를 들면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낮아진다든지 일반고가 황폐화된 게 특목고 자사고 때문이라든지 이런 근거 없는 속설들이 굉장히 우리 교육계에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하고 좀 바로잡는 그런 그 부분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원격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이 시간을 자기주도 학습 연습의 좀 기회로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실현된 것 같습니까?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란 개념이 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데 예, 이게 원래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원래 아동 교육이 아니라 성인 교육에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걸 하려면 목표 설정, 수단 선택, 실행, 평가 이 네 가지를 모두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봐도 사춘기 이후 연령대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 야, 너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너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예, 오히려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은폐하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한 효과를 내는 것이에요. 예,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의 보살핌과 피드백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을 한국 교육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까? 제가 이번에 낸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예, 이 책 제목이 왜 이러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예, 이 문재인 정부 이후와 이전의 교육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원격 교육을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다 맛봤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요. 예,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년 연속 유례없는 대입제도와 관련된 대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려 3년 연속으로 대입제도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대입제도는 뭐 전문가나 관료들이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그냥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대중들이 자기의 입장과 이해를 뚜렷하게 밝히면서 이 대입제도를 포함한 이런 교육제도 전반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정책 환경이 달라진 거죠.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그 대입제도에 대한 합의나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이든 대중과의 밀접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합의 없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예. 그래서 책 제목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고 제가 이제 붙이게 된 것이죠. 예. 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육 시스템 K-에듀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좀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입 경쟁이 워낙 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이제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그러면 대학 서열, 즉 대학 간의 격차는 왜 생겼고 그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대학 간 격차는 재정 격차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1인당 대학에서 얼마의 교육비를 투입하느냐 이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등등 이 대학설 거의 그 순서대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상향하면서 비슷하게 상향 평준화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예. 제가 또 하나 이제 K-에듀라는 전략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진보교육계나 보수교육계나 개인에게 자유를 준다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학교가 선진국에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의 과학고가 몇 개 있는 걸 제외하고는 서구 선진국의 과학고나 외고 같은 학교가 없습니다. 예.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학, 과학 과목을 더 많이 수강 신청해서 들으면 그게 과학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내가 외국어 과목을 좋아해서 더 많이 수강 신청해서 들으면 그 외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듯이 자유를 학교에다 주면
집단이나 기관에다 주면 안 되고 자꾸 예. 개인에게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교사 개인, 학생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 때 이미 5.3일 교육개혁이라는 걸 해가지고 거창하게 자유를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확산시켰지만 예예. 그 자유를 개인에게 준다는 인식은 유난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자꾸 학교에게 줘서 뭐 예. 자사고를 만들고 대입 자유화를 하면 자꾸 경쟁만 심해지고 사교육만 늘어날 뿐이고 학생 개개인, 교사 개개인에게 주는 방향의 변화가 크게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K-에듀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예. 자, 책 제목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의 전후가 좀 교육 차이가 날 것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수능 개편안 논란이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입시 예. 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또 수능을 절대 평가화해야 한다 이런 목표도 있었는데 수능 개편안 관련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줄 세우기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예. 자꾸 대학에서 한 줄을 세워서 학생을 뽑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수십 년 또 왔는데요. 제가 제 책에서 또 OECD 국가 35개국의 대입 제도를 예. 일일이 다 조사해서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놀랍게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핀란드에서 학생을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뽑습니다. 예. 핀란드는 내신도 거의 보지 않고요. 대학 입시를 4과목을 보는데 물론 이제 우리처럼 객관식은 아니고 논술형이지만 그 대학 입시 4과목 성적과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보는 또 본고사가 있습니다. 그 성적을 더해서 그걸로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교육 선진국에서 줄 세워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왜 난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성적순으로 줄 세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줄 세운 결과 이 대학을 가느냐 저 대학을 가느냐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즉 문제는 학생을 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줄 서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국 사회에서 학생을 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능이 모든 것의 악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고, 예를 들면 학종으로 줄 세우는 건 줄 세우는 거 아니냐? 그것도 줄 세우는 겁니다. 다만 줄 세우는 방식이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과 좀 많이 다를 뿐이죠. 그보다는 대학이 줄 서 있는 현실,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 1인당 1년에 교육비를 4,400만 원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중앙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인데 학생 1인당 교육비 1년에 1,500만 원 투자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 차이를 내버려 두면서 뭐 경쟁하지 마라, 뭐 줄 세우는 거 안 좋다 얘기하는 게 다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교권 강화가 필요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전한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현재 교육부에서도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까 제가 개인에게 권한과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 개개인의 권한과 자유를 주는 게 중요한데 특히 교과서를 자기가 선택하고 심지어 집필할 수도 있는 우리가 교사가 교과서 집필한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여기지만 최고 교육 선진국 17개 나라에서 교사에게 교과서 집필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자유발행제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수학에 뭐 예를 들면 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서 아직 언어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한 학생에게 아주 긴 문항을 주고 그걸 풀어내도록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아예 접근을 달리하죠. 현장에 있는 그래서 학생과 제일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는 교사가 직접 심지어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서 알아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자유발행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흉내만 내는 것이고요. 실제로 교사에게 집필권을 허용한다는 발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자유발행제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음악이나 미술 같은 뭐 이런 과목에서 자유발행제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핵심적인 국영수나 사회과학 이런 과목에서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예. 보입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해서 그런지 시간이 빨리 갔는데,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교육이 문재인 정권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정권에 따라서 교육 정책도 수시로 좀 변하곤 합니다. 현재 임기 절반 이상 지났는데, 남은 임기 중에 가능한 개혁 방안이 있겠습니까? 일단 대입이나 또는 자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을 낸 상태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모색한다면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19가 심한 상황에서 제가 온라인 학점 취득제를 꼭 한번 시행해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나는 독일어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독일어 선생님이 없다. 나는 물리2를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물리2가 아예 개설이 안 되거나 뭐 한 3학년 2학기쯤에 개설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온라인 학점제를 지금 당장 제도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기를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